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는 단어와 보와 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러면 문장에 대해서 배우면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문장. 자,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문장을 나눌 때 동사 기준으로 이제 문장의 형식이 나눠질 겁니다. 동사 기준으로 문장의 형식이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법 문제에서 고등부에서 계속 나오는 문장 형식들이 있으므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문장의 형식이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유형식, 7형식, 때로는 109형식까지 있다라고도 하던데, 우리는 이제 정해진 틀에서 어쨌든 입시영어를 하면 모두가 합의한, 한국 사람들은 합의한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승우야, 펜을 놀리세요. 자, 문장의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3형식은 4형식은 5형식은 SC라고 하죠. 자, 그럼 현영아, 1, 2형식하고 3, 4, 5형식의 차이는 뭘까? 동사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지? 1, 2형식과 3, 4, 5형식의 차이는? 자동사, 타동사. 더 쉽게 말하면 무슨 차이? 목적어 차이. 목적어 차이. 목적어 없음, 목적어 있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눌 것이다. 자, 그래서 1형식에서는 준원이가 말한 것처럼 자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intransitive verb,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누구의 입장? 아시아인의 입장. 이 정리하는 모든 어법은 일본 놈이 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입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시 영어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없다.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동사도 목적어 취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취했을까?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가 누구였지? 그의 라이벌은 누구였어요? 전치사. 그래. 전치사를 통해 목적어를 취하는 친구를 자동사라고 한다. 자동사를 통해 목적어를 취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자동사라고 해서 얘가 존엄한, 스스로 존재한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어 봐봐. 아니래, 낫이래. 허접이야, 허접. 오케이? 자동사는 스스로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어서 자동사가 필요한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3형식, 3, 4, 5형식은 타동사라고 할 거야. 타동사.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있다. 목적어를 직접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동사가 기준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마치 자동사가 먼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타동사가 기준입니다, 오케이? 쌤이 왜 영어를 써줬냐면 그 요즘 시대 사전을 보진 않겠지만 사전 봤을 때 이렇게 써져 있어. IT, V, 뭐뭐 하다. 그럼 자동사인 무언가이구나라고 느끼라는 거야. 타동사는 이렇게 네모 쳐가지고 T, V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자동사, 타동사를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는 자동사라서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얘는 타동사라서 바로 목적어 취해야 된다. 자, 중2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이런 거예요. 자, whi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whi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된다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enter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enter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것들이 여전히 고등부 내신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쌤들이 자동사다라고 하면은 아하 전치사로 연결해야 되겠구나. 타동사다라고 하면 바로 목적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3, 4, 5 형식의 특징 뭐의 차이라고 했었지? 목적어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목적어의 차이다. 그럼 3, 4, 5 형식만이 가질 수 있는 문법이 뭘까? 목적어를 가진 자들만의 특권이 뭘까요? 중2 때 배운 것이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는 게 뭘까? 자, 나에게 근 1년간 세뇌를 받은 자,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 뭐가 되죠? 세뇌가 안 통했군요. 자,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것은 수동태가 된다.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것은 수동태가 된다. 부사 처리돼버리니까 필요 없어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3, 4, 5 형식만이 수동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쌤들은 어떤 용어를 말하냐면 분사 얘기할 때 얘는 자동사라서 PP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수동태 형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일부 동사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형식 자동사로 이루어지는 친구들 happen이라든지 occur라든지 consist라든지 이런 동사들 분사 표현할 때 pp가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원래부터 수동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원래부터 수동태가 없는 동사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분사를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은 이 동사, 자동사, 타동사 차이에서 이미
수동태를 하나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내신 때 쌤들이 얘는 무조건 ing여야 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 얘는 자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형식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오냐면 수동태 불가에 대해서 일단 물어볼 것이다. 일형식은 대표적인 예문이 요거예요. 자, happe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잘 틀렸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문법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보어다. 보어. 자, I feel happily. 보어. 아까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누구였지? 형용사와 명사였습니다. 그치? 그럼 부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도 틀렸다. 오케이? 여기서 이해되는 거 맞죠? 삼형식은 이제 얘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래서 웬간 문제가 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문제를 잘 안 내기도 하다. 그리고 사형식은 중학교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 삼형식 변환. 삼형식으로 변환할 때 어떤 전치사가 사용이 될까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2 때 반드시 낚이는 게 뭐냐. 자, 다시 수동태로 와볼게요. 자, 삼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됐어. 얘 지금 몇 형식이야? 1형식 됐지. 목적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얘는 목적어가 두 개잖아. 그럼 사형식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보이나? 얘를 주어로 쳤더니 이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서 다이 행위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형식만큼은 수동태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목적어를 취하는 수동태가 문제에 나옵니다. 고2 때 반드시 나와요. be offered. 특히 offer가 많이 나오거든. be offered. 제공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목적어를 딱 배치해놔. 저는 여기 안 보이나? 아니, 목적어 두 개예요. IO, DO 사형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2 중간고사 때 반드시 낚여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데? 라고 해서 딱 그거 취하고 딱 가서 학원 가져오면 쌤들이 눈물을 흘리겠지. 얘는 사형식이라서 목적어 가질 수 있는데 라고. 됐습니까? 사형식은 한정된 범위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틀릴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법 스타트에 사형식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 쌤이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하시면 되는데, 특히 쌤은 그 암기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쌤이 이제 영어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전공자가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냥 그렇게 말하는 투,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암기하라고 할 거거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오형식은 뭘 낼 것이냐? 목적격 보어 적절성 물어볼 겁니다. 목적격 보어 적절성 물어볼 건데, 오형식이야말로 고등부 쌤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태 또 많이 물어봐. 예를 들면 두 개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거를 하면 좀 오해가 있겠네. 기스로 해볼까? 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르겠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자, 오형식의 수동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형식 동사들을 좀 알아야 돼. 자, consider라고 하는 친구는 3형식일 때 ing를 취하지만 5형식일 때 투부정사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수동태로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분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5형식이 지금 2형식이 된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형식 동사니까 여기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 약간 낚시 문제 같으면서도 정확한 문법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번 방학 동안에 다뤄볼 겁니다. 알겠어요? 투부정사 적절성은 이제 고1 때 그리고 고2 초반까지 물어본다라고 하면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도 저 보어를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가 물어볼 거예요. 알겠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전달할 기본 어법들입니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된다. 이래야 다른 쌤들이랑 소통이 가능하다. 내가 좀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해야지. 알아듣다 보면 그 지식의 문이 샥 열릴 것이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워도 되죠?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 오늘 책 정도는 완전히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건데, 네, 그쪽입니다. 주어 동사의 수일치. 자,
여기 앞에서 이제 유닛 1, 2, 3번은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동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 시제, 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수일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수일치 문제는 반드시 어법 문제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수일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왜 그 간단한 수일치를 물어볼까? 수일치는 간단해요. 그냥 일반적인 동사를 쓸 것이냐,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일 것이냐, 요걸 묻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일 거예요? 아닐 거예요를 물어보는데 의도적으로 3인칭 그 문장들을 계속 쓰고 있어. 의도적으로 3인칭을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은 3인칭의 수일치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어를 무한히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야. 주어를 무한히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어 구에서 주성분, 그러니까 핵인 명사를 찾아내는 과정, 그 작업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문장의 주성분이었던 주어에서 주어를 이루고 있는 명사 핵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과연 어려울까요? 연습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구성 봐봐. 향 수일치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수주어, 복수주어, 주의해야 할 주어의 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수일치에 대해서는 쌤이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나만 빨리 가나? 그렇겠죠? 서툰 입장에서 나만 빨리 간다. 자, 일단은 단수주어라고 해서 단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쌤도 수업 준비할 때 구글에다 쳐봐. 명사 uncountable인지 countable인지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지들도 몰라. 답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이 정한 그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대처한다? 틀릴 때마다 암기하시면 돼. 틀릴 때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리면 그때 외우면 돼요. 알겠어? 틀리면 그때 다시 보면 된다. 에이 틀렸네 이게 아니고 왜? 이게 왜 셀 수 없는 명사야? 라고 의문만 가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쌤이 그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제 쌤은 또 구어체 그 4학년쯤 되면 구어체에 익숙해지거든. 이제 문법이 점점 흐려지면서. 그래서 쌤 사실 말하자면 고3 때 그 사실 뭐 영어 모의고사 100점이긴 했는데 관계대명사도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문법 모른 채로 문제를 풀고 있었어.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얘를 본 거야. 중학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있네. 퍼니처, 가구들은 살 수 있지 않나요? 가구들은 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수 취급하래. 자, 정보 우리말 생각해보면 그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영어는 그럴 수 없대요. 이런 것들 틀릴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복수주어 접속사로 연결돼서 주어 많으면 당연히 복수지. 이런 것들 알아가시면 되겠고 넘버 오브 여기 밑에 적어볼게요. 이 책 넘버 오브는 이 자체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수일치하는 거고 더 넘버는 얘가 명사 자체의 핵입니다. 그럼 얘가 주어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넘버로는 복수 취급하시고 더 넘버는 단수 취급을 할 것이다. 중1 때 배웠던 것들인데 이제 고2니까 까먹을 때 됐다. 자, 그리고 S가 붙어진 채로의 단수 명사들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암기를 지금 합니까? 아니요, 틀릴 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봤으면 처음 강사할 때도 더 뉴스 아인가 뉴스 이진가 되게 고민하면서 구글에 물어봤어. 근데 자, 이거 풀어보는 것은 숙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끝날 것 같은데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오늘 한 페이지 나가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야, 한 페이지도 못 나갈 것 같아. 자, 오늘 개념만 자꾸 설명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에 때려박는 개념. 그리고 우리 고2 시험 잘 봐야죠. 우리 대화 안곡이지. 우리 저동도 있지만 그러면은 오늘은 책을 못 나갈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왜 이 수식어가 무한히 길어지는가 왜 수일치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케이? 수식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꾸며주는 말이고 지금 주어의 수일치를 보겠다라고 하면 저 수식어는 무슨 품사일까요? 저 수식어는 무슨 품사일까? 명사? 저 수식어는 형용사가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에 대한 개념. 자,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이 앞에 늘 있습니다. 늘 앞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영어랑 우리말은 어순이 반대니까 꾸며주는 말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영어는 반드시 원래 저 쌤이 세계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중해. 자, 요렇게 지배했던 나라가 어딜까? 고대 시대 때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가 어딜까? 여기 이태리에서 시작한 오스만 여기 터키. 오스만이랑 라이벌 누구 있었을까? 오스만이 고대였나? 또 중동사는 모르겠네요. 이 당시 그러면은 유럽으로 치면 유럽의 중국이요. 역사로 치면 그건 요즘이고 그건 요즘이고 이 당시는 로마입니다. 로마. 자, 로마는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어. 이 로마의 라틴어가 이 유럽 어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영어는 어디 나라에서 시작한 언어예요? 영국이니까 영어지. 원래 영국어인데 왜 거기만 영국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영어예요. 자, 영어도 역시나 라틴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고 그 전에는 여기 바이킹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르만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유럽어의 어순을 갖게 됐어요. 라틴어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라틴어는
형용사가 뒤에 있어요. 예쁜 나비 아니에요. 나비 예쁜, 나라가 헐헐. 요런 어순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가수 노래 잘하는, 공연 봤어 아름답게,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알고 있는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영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형용사의 생각을 바꿔야 돼. 단일 형용사만 앞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형용사를 배우면서 beautiful butterfly라고 말했을 때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짜리라서 이제까지 우리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구나라고 착각했던 거야. 알겠어?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짧은 말을 먼저 배우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영어는 라틴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위치하게 돼 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위치하게 돼 있다. 아까 쌤이 썼던 예문 뭐였어요? The boy who is swimming in the pool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형용사절 어디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이제 형용사는 하나짜리 빼고는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는 건 뭐냐면 주어의 핵을 구분하세요. 수식어 그 핵 뒤에 있는 형용사 구분하세요. 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형용사를 구분하세요. 쌤이 아까 고등부의 독해는 뭐라고 했어? 수식어를 지우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이 수식어를 지워냈더니 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저 멀리 있는 동사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해보세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his라고 하는 건 사실 따지면 한정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수능어법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그럼 봐봐. 하나짜리 형용사야. 맞죠? 하나짜리 형용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네. 얘는 3개짜리 형용사니까 뒤에 있네요. 맞죠? 세 단어짜리 형용사니까 뒤에 있네요. 수식어들을 다 지워봤더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스위치의 작업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책도 못 나가고 책을 가져와서 미안하지만 이 발판, 기반을 잘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땅이 꺼져버릴 거예요. 오케이? 자, 숙제는 오늘 필기 복습해 주시고 쌤이 비슷한 데일리로 한 번 더 출제할 겁니다. 그때는 척척척척 답변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필기 복습해 오시고 자, 그러면은 어법 데일리 언제 보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야. 월요일에는 독해 숙제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 양심상 나 지금 독해 숙제 아직 안 했어. 쌤이 미리 하라고 했어요. 그날 숙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반드시 가서 필기 복습 한 번만 읽어보라. 알겠지? 그리고 질문 사항 있을 때는 카톡을 보내는데 쌤이 얘기했나요? 카톡 보내는 시간? 카톡 보내는 시간은요 24시간이에요. 쌤 폰은 누가 쌤 옆에다 총을 겨눠도 무조건 무음이야. 그냥 쌤 무음이에요. 옆에서 친구가 진동화도 짜증나. 그냥 무음이야. 그래서 새벽 4시가 됐든 일요일 어느 때가 됐든 10시가 넘든 12시가 넘든 아무 때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쌤이 어느 주말에
강사의 탈을 먹고 술 퍼마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어도 답장은 할 거예요. 오케이? 아무 때나 질문 보내시면 되겠다. 자, 오늘 데일리 검사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데일리 답지 보시면서 한 번씩 채워와 주시고, 그럼 이것도 숙제로 낼게요. 데일리 채우기. 복습 한 번씩 반드시 하시고 가져와 주시면 되고, 쌤이 우리 반 전체 클리닉을 하나 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자들은 쌤에게 남아 혹은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를 설정해 달라고. 오케이?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1분 있다가 이동하겠습니다.